안녕하세요. 이렇다 20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이렇게 잃었다? 제가 이렇게 엉킨 이유가 오늘 녹음하는 장소가 새롭다 보니까 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예, 발음부터 꼬이네요. 네. 예, 우리 전 방송은 여기서 했었죠. 전 방송했죠. 예, 전 두 번째인데 네. 그 옛날 영화 제목 중에 돈의 맛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돈의 네, 맛. 있죠. 예. 돈의 윤여정 맛이- 씨가 돈의 맛이 막 혀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돈의 맛. 그러네요. 예, 윤여정 나왔죠. 여하튼 정말 돈의 맛이 이런 거다. 네. 뭐 온몸으로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지금 막. 그렇죠.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 목소리를 들으면 좀 변화된 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녹음 장소가 예, 너무 의리의리해가지고 네. 좋네요. 좋기는. 네. 네. 돈의 맛. 돈의 돈의 맛이 맛. 좋네요. 네. 자, 네. 자, 오늘 주제가 돈의 맛인가요? 아니죠. 네. 글쎄요. 아, 오늘 알파조님 나오셨어요. 어떤 주제 가지고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탄소 국경세라는 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탄소 국경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언론에서 일부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봤는데 제일 먼저 탄소 국경세라는 건 EU가 지금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를 탄소에게다 매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탄소에 관한 그 관세를 매긴다. 이제 이런 건데 EU가 지금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오늘 아침에 읽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무역 대표부 있잖아요. 네. 그 탄소 국경세를 미국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면 네. 그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네. 그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나빠지겠죠. 그게 이건 이제 목적이죠. 이게 어떤 처벌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처벌이죠. 관세라는 게 그렇죠. 예, 뭐. 이산화탄소 가다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처벌적 관세. 처벌. 네. 그러니까 EU에 물건을 팔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일단 줄여야 되겠네요. 줄여야 되죠. 예. 결국 탄소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네. 관세가 많이 붙는 나라가 붙는다라고 됐죠. 예. 예. 한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네.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러면은 EU에서 언제 도입할 예정이에요? 지금 근데 EU가 그 탄소 국경세 필요성에 대해서 단순히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네. EU 전체의 구속력을 갖는 탄소 국경세 법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EU의 탄소 국경세는 2019년 12월에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그린 딜이라는 전략을 만들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미 계획은 2019년도 12월에 유럽 그린딜에 포함됐다가 지금은 EU 차원에서 입법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그린딜 전략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게 자세한 내용은 오늘 다 못 들여다보는데 2050년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갖다 설정을 했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 국경세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 확대 추진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말부터 그러니까 2020년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이 탄소 국경세에 대한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이미 거쳤고 지금 그 단계가 다 끝나서 비용 편익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EU 입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 지구적 차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네. 정부하고 재계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언론에서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정치가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에 무관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정 등이나 국제적 추수에 마지못해서 약간 신용만 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EU의 요구 수준에 맞춰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죠. 이게 참 그 정치의 중요성이 또 한 번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물건을 팔아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거든요. 그렇다고 그쵸?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일단 국내 정치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죠. 신용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법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아무런 정치적 압박이 없어서 기업들이 굳이 친환경 전환을 고민해야 될 이유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네. 수입국 정치,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아니라 수입국 정치가 국내 수출 기업의 전략의 변화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국내 수출 기업이 그 압박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라고 볼 수 있죠. EU 탄소 국경세가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뭐 부과 방법 혹은 부과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좀 정해져 있나요? 아직 그 탄소 국경세가 구상 차원이기 때문에 네. 탄소 국경세 적용 대상 범위나 가격 책정 방법, 이제 탄소세 가격을 매겨야 되잖아. 탄소 그렇죠. 가격을. 네. 그다음에 탄소 함량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저런 여러 가지 옵션을 넣고 비용 편익을 지금 EU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다양한 방식이 지금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데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EU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탄소세를 매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세를 관세로 부과하는 것인데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 아니면 ETS 있잖아요. 그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입품에다 탄소세 관세를 부과를 하되 제품을 영내에서 가공해서 예를 들어서 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환급해 준다. 부가세 환급하듯이. 그렇죠. 부가세 환급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은 영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한 다음에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에게 환불해 주는 방식이에요. 아니면은 수입업자에게 배출권을 구입을 의무화해서 EU의 배출권 거래제하고 연계하는 방식을 이렇게 검토 중이라 아직 뭐 세부적으로 정해진 방식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알파조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 탄소 국경세 취지는 잘 알겠어요. 뭐 하자는 건지. 근데 이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일종의 이제 무역 장벽이 되는데 무역 장벽이란 건 WTO 무역 규정 위반이 아닌가요? 그런 걸 채택할 수가 있는지 이유가. 이유가 그런 걸 채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러저런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탄소 국경세가 이게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그렇죠. 장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WTO 무역 규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건 뭐 이유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WTO 규정하고 충돌하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장 유력한 방법이 뭐냐면은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랑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금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관세라는 표현을 부과하는 순간 이거 WTO 무역 협정에 걸려요. 그래서 부담금, 레비라는 표현을 지금 주로 쓰고 있고 이것도 사실은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공식 명칭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불려요. 거기에 사실은 돈을 더 조정 메커니즘.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불려서 이게 세금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 벌금을 매기는 것이다라는 이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아예 그런 공식 용어에는 그런 용어도 등장하지도 않고 미국 무역 대표부가 탄소 국경세 우리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정확하게 용어는 뭐냐면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세금도 아니고 부담금도 아니고 조정 메커니즘일 뿐이다. 네, 그래서 이게 WTO 규정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네요. 중요하네요. 그래서 알파조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탄소 부담금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물건별로 탄소 배출이 많은 물건에다가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다가 부과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일단 나라부터 먼저 해요. 나라부터 먼저요? 나라부터 먼저 그러니까 해요. 어떤 나라의 제품들은 다. 그렇죠. 일단 나라부터 하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정책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EU가 하는 EU 수준의
이 환경 규제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인데 그러면 어떤 제품에 부과할 거냐 이 부과 대상 있잖아요. 모든 거 다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수출했다 한국에서. 그럼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그럼 삼성이 휴대폰을 수출했다. 그럼 마스크에서부터 삼성이 휴대폰까지 다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선정 기준은 너희들한테 탄소세를 물릴 거야라고 하는 선정 기준은 하나의 제품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정책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이 생산된 나라의 국가의 환경 정책을 보고 관세를 매기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그 세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할 텐데 뭐 이게 국경세건 배출거래세건 간에요. 그럼 그 수입으로는 어떤 일에 쓰일지 좀 궁금한데 이 돈으로 혹시 뭐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쓰게 되진 않을까? 보통 이런 그렇게 기대가 되겠죠? 있거든요. 어때요, 알파조님? 혹시 누군가가 탄소 배당을 생각을 했다면 그건 아니에요. 슈퍼바이저님이 거기 계시다면 탄소 배당으로 딱 가실 텐데. 슈퍼바이저님이 유럽 사람이라서. 이게 탄소 배당은 아예 거론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거론조차도 안 돼요? 네, 거론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WTO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면 불공정 행위로 이게 되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이제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배출권 거래제를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이거를 다시 팔 수 있잖아요. 이건 못하게 막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무조건 의무 구매하면 얘네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생긴 수입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 쓸 거냐. 근데 이거를 그 탄소 배당은 아예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쓴다라는 건데 이것도 WTO 무역협정 위반 판정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세 새로 발생한 세수 같은 형태의 수입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일반 회계 재정에 일단 편입을 돼서 저탄소 전환, 탄소 중립 경제를 위한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EU 재정 확충이 목표가 아니고 녹색 투자 재원으로 다시 리사이클링한다. 이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WTO의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을 육성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탄소 중립 경제 기반을 확충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 지원 아니다. 이제 이게 EU의 입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규정 때문에 아까 차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도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WTO 규정을 피하고 우회하고 해서 입장을 만들어내는 모양새가 반드시 도입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긴 한데 반드시 할 것 같네요. 네네네. 지금 보면 EU는 어쨌든 탄소 국경세하고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겠다는 그 좀 줄여서 부르면 안 될까요? 탄소 국경세라고 보통 이제 많이 얘기들은 되고 있으니까 워낙 확고하다. 도입은 될 거는 같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게 타격을 받게 될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산업이나 기업들이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적용 대상하고 범위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최근에 그 EU 집행위원회 그 탄소 국경세를 담당하고 있는 이 집행위원회 고위 관리 발언을 따르면은 탄소 국경세 부과 대상은 수입품 전체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수입품 전체 하면 아마 국내 물가가 엄청나게 뛸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죠. 특정 업종에 국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입 가격이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국경세 부과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산업 몇 가지가 있는데 시멘트, 철강, 화학 산업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집약적이죠, 당연히. 시멘트가 엄청나게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사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멘트 생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도 여기 그것 때문에 좀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에너지 집약적이고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있고 제조 공정을 저탄소 전기로 쉽게 전환할 수 없다라는 이 이유에서 세 가지 이 산업을 지금 꼽고 있고요. 지금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원자재에 대해서부터 이제 부과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탄소 함량 기준을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복잡한 상품일수록 너무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급적이면은 생산이 단순한 원자재에서 적용을 한 다음에 이 경험을 가지고 복잡한 제품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건 확실하고 처음부터 복잡하고 어렵게 가지 않겠다. 일단 단순한 형태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방안이고 어쨌든 세부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탄소 국경세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배출 문제는 지구 전체 기후 위기와 관련된 문제니까 전 지구적인 국제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파리 기후 협약도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탈퇴한 미국이 이제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돌아왔어요. 2월 19일 날 들어왔어요. 2월 19일 날 들어왔어요. 2월 19일. 바이든이 제가 따끈따끈하네요. 예. 바이든 바로 저기 뭐야 네. 아마 그 취임하면서 바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야지 진짜. 네. 그래도 이제 그게 네. 시작일 뿐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좀 답답하고 EU도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U가 그래도 탄소 배출 감축에는 가장 앞장서 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나라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EU는 이제 전반적으로 파리 기후 협정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고 그만큼 이제 비유럽권 국가보다는 훨씬 높은 강도의 탄소 규제 정책을 이제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네. 그 결과로 이제 2017년에 EU 탄소 배출량은 90년 대비 23.5%가 감소해서 평균적으로 역내 탄소 배출량 감축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 표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맞는 같이 한번 표 좀 보죠. 네. 그 미국과 일본 같은 이제 대표적인 선진 국가도 네.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는 있어요. 근데 90년 수준 이하로 낮추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표를 네. 보시면 90년이 있고 2008년, 2018년 이렇게 있죠. 네. 18년과 8년, 10년 사이죠. 네. 2008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대부분 감소했죠. 예. 네. 물론 독일과 영국은 좀 많이 감소했고 독일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감소량이. 일본과 미국은 좀 적게 감소했고 그 중에서도 아주 꿋꿋하게 또 늘어나는 한국도 있죠. 한국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는데요. 예, 근데 그보다 좀 더 옛날인 1990년, 네. 28년 동안을 비교해 보면 독일과 영국은 더 많이 떨어졌죠. 네. 예.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1990년에 대비하면 오히려 조금 늘었죠. 예. 그런 식의 표가 보입니다. 예. 한국 너무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대비해서 2018년에 독일, 영국이 많이 감소를 했네요. 영국이 많이 순서대로.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30%. 일본하고 미국은 약간 감소했고. 약간 감소했고요. 그런데 1990년대 대비해서는 독일, 영국은 감소 비율이 좀 더 좁지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왔다는 뜻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독일, 영국은 90년에서 2008년도 줄었고, 네네. 2008년에서 2018년도 줄었는데, 네. 일본, 미국은 90년에서 2008년은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 사용량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1990년도보다 2018년이.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데요. 너무 창피하네요. 이 표만 봐도. 그러니까 2008년 대비 30.3%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더 어마무시한 건 1990년 대비해서는 144%가 증가했다는 거죠. 최고의 기후학당인데요.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탄소의 배출에. 그러니까요. 90년부터 2008년은 나름대로 또 한국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형 산업발전 시기라고 해서 조금 봐준다 해도 2008년부터 18년 사이에 30.3% 증가한 것은 쉴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하네요. 이미 선진국이 된 상황이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EU는 파리 기후협정을 위한 노력이 독보적이고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게 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작 계획을 발표했어요. 진짜. 원래 파리 기후협정 때는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였거든요. 네. 그거를 15% 더 올려서 올렸어. 그래서 55%를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 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더 강한 탄소 배출 규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EU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안 되죠. EU라도 먼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강행해야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원래 이제 EU에서는 이제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탄소 국경세는 워낙 지금 굉장히 불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라고 보고 예외적으로 만장일치가 안 되더라도 이거를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정말 꼭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분명한 의지를 보인다. 차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EU의 탄소 배출 억제에 대한 의지는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이게 탄소 배출 감축하고는 실질적인 이제 감축하고는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탄소 국경세 이게 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정확한 취지, 이유. 네, 예, 정확한 이유 음.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EU는 아마 동유럽 국가 일부가 좀 반대할 수는 있는데 서유럽 모든 국가들은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것들이 어마무시한 인류의 엄청 심각한 위기다. 사실은 이게 기후 위기에 완전히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유럽 같은 경우 사실 기후 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회적인 문제보다. 그러니까 부의 불공정 배분이나 온갖 사회적인 이슈보다도 훨씬 더 기후 위기를 더 중요한 위기라고 보고 있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그래서 뭐 보수당이냐 아니면은 뭐 3인당이냐 뭐 노동당이냐 이거 구분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고하게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지가 확고해. 이제 그래서 유럽은 이래. 그런데 유럽 이외에 다른 국가들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뭐 아시아 국가들 다 마찬가지인데 다 미온적이에요. 말은 뭐 파리 기후 협정에 뭐 다들 뭐 서명도 하고 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EU만 혼자 나홀로 강력한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비혼적인데 EU만 단독으로 나홀로 환경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목표치를 더 감축 목표치를 더 높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내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만 강화하냐?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무조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후에 영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 이후에서 비용 상승에 피해를 보게 되죠. 영내 기업들이. 그래서 영내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 관세를 도입하는 거죠. 원래 관세라고 하는 게 그런 보호주의잖아. 보호주의잖아. 보호주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시장과 내 기업과 내 산업의 내 영내 산업의 경쟁력을 가격 경쟁력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보호주의 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호주의 관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영내 산업을 보호하겠다. 라는 것을 넘어서 다른 나라한테도 유럽과 동등한 수준의 환경 규제 정책을 펴라. 그래서 유럽과 동등한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 정책을 전파하는 지렛대 역할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순기능, 그러니까 우리 산업과 우리 기업을 우리 영내 시장을 보호하겠다라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다른 나라도 적극적으로 환경 정책에 나서게 할 수 있는 이런 순기능이 있다. 이게 유럽이 내세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착한 보호주의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게 보호주의 맞다. 근데 우리 영내 기업이나 시장만 산업만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기업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도 우리 유럽처럼 이렇게 환경 정책에 동참하라. 그래서 착한 보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유행하는 단어. 요즘 유행하는 보호주의 성격의 관세라면 이 도입의 논리적인 근거가 분명히 역공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 자유매력 침해니까요. 이유가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주의 관세이기 때문에 이 도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유무역에 반하는 국가적 개입이라는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맞아요. 그래서 불공정 경쟁 방지를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이게 자유무역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공정 경제 방지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탄소 유출 방지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첫 번째 불공정 경제 방지 근거를 보면 2030년까지 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를 내세웠잖아요. 그럼 이유가 앞으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영내 기업들은 저탄소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완전히 새로 교체를 해야 되거나 탄소 저감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그게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격 경쟁력에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죠.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이런 탄소 저감 기술, 생산 방식, 뭐 온갖 비용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 몇 배가 가격이 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게 이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해외에서 만약에 탄소 규제 없이 생산된 제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이 관세를 부과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네. 자국에서 탄소 규제를 받아서 생산된 제품하고 공정한 가격 경쟁을 보장하겠다. 이게 이제 불공정 경제 방지 네네. 근거. 우리 영내에서 생산하면 탄소 규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탄소 규제 없이 생산된 제품에다가 관세를 붙여서 똑같은 가격 경쟁,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유럽 탄소 시장에서 탄소 가격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예상하건대 현재 지금 유럽 탄소 거래소 시장이 배출권 거래소 있잖아요. 여기서 탄소 가격이 1톤당 지금 한 30유로 정도입니다. 근데 2030년까지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탄소 가격이 2030년까지 한 40유로 정도, 지금보다 한 10유로 정도가 더 오르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심 목표를 내세웠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1톤당 230유로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성도 한 40유로 오르는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2050년까지 너무나 파격적으로 이제 가격이 크게 인상이 되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지금 탄소 배출권 시장의 탄소 가격은 19,000원 정도, 2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유로로 한 14유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절반 선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당연히 관세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기준으로 아마 그 차익을 먹겠네요. 그 차익을 먹는 그 차익만큼을 아마 부과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요 정도 낮은 수준의 탄소 가격을 가지고 부담을 하는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유럽으로 수출한다. 그러면은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붙겠네요. 그 영내 그러니까 유럽 산업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가 탄소 국경세를 생존의 문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한테 가격 경쟁력 정도를 맞추겠어요. 공정한 경쟁 이 수준이 아니라 유럽은 명확하게 탄소 가격을 높일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외국에서 가격 값싼 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생존의 문제라고 정의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의 제품을 유럽에 수출한다고 할 때 이 동종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이 책정한 명목 탄소 가격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19,000원 주고 산수건을 부여를 했잖아요. 생산을 했어. 그런데 이유가 이 어떤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 들어가는 탄소 가격을 걔네들이 정할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가격 차익 부분들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탄소 가격만 보더라도 유럽 산업이 탄소 국경세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만큼 아무래도 자기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명분은 탄소 유출 방지라고 하셨잖아요. 탄소 유출 방지란 말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죠? 영어로 하면 이제 carbon leakage라고 하는데요. 네.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의 탄소 고배출 산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렇게 이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탄소 유출이라고 해도 되고 탄소 누출이라고 해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탄소 고배출 기업이 탄소 규제가 강한 나라를 못 견디고 약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유럽에서 유럽의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너무 세지면 그 피해 가지고 다른 나라 뭐 인도네시아로 간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중국으로 가든지 생산날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너무 저렴하니까 중국으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든지 그러니까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 규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생산 비용의 증가를 유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환경 규제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환경 규제가 없는 나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실제로 EU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기업들이 너도 나도 고배출 산업시설을 환경 규제가 약한 해외로 이전시켰다. 이미 탄소 유출이 이미 일상화됐다. 이제 이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EU가 더 탄소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탄소 유출이 더 가속화될 거 아니겠느냐. 국내 기업이 그 저렴한 수출품 때문에 그 망할 수도 있는데 국내 산업들이 다 해외로 탄소 유출을 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탄소 유출이 벌어지게 되면 탄소 배출 장소가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하다가 인도네시아를 가든 인도를 가든 뭐 중국을 가든 한국을 오든 탄소 배출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무리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한들 다 무용지물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고배출 산업을 유치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을 얻죠. 뭐 새로 산업을 유치한 거니까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반대로 강력한 환경 규제를 도입한 국가는 산업시설 해외 이전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보게 되는. 열심히 유럽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했더니 자기네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은 얻고 자기네들이 강화한 환경 규제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탄소 유출인 거죠. 그러니까 EU가 이 탄소 관련된 거는 굉장히 자신들의 정책들은 강화하고 유출을 방지하지 못하면은 이 기후악당 같은 국가가 역으로 그 국가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 필요한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말이에요. 현실이라는 게 좀 그렇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이 개발도상국은 이제 그런 공해 산업이랄까 탄소 고배출 산업을 유치해서 산업 발전도 하고 먹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되게 대표적인데 근데 EU가 갑자기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면 개발도상국 현실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이상적으로야 좋지만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너네도 탄소 절감해 이렇게 말하면 조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인데요. 저는 조선일보가 이걸 문제를 삼은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게 당장 국내 기업한테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근데 이 유럽의 그 탄소 국경세를 비판하려고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개발도상국들을 짓밟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타당한 문제 제기이면서도 그러니까 그 탄소 국경세에 반대하는 온갖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착한 명분인 거예요. 또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이 탄소 국경세에 반대하는 착한 명분인 거예요. 개발도상국들한테 발전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걔네들도 항상 기본소득 반대할 때 어려운 사람만 천별 지원하자 그러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죠. 그럼 우리 뭐 인건비 올릴 때 이제 우리 저기 시급 올릴 때 항상 어려운 중소기업 얘기하는 거랑 최저임금 올라가면 해고 마련되니까 너희들 위해서 못 올린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탄소 국경세 반대 논리가 어쩜 이렇게 일반적일까요? 이 반대하는 이 세력들도 한 목소리로 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권을 무시하는 갑의 정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타당한 문제 제기 한편으로는 일면적으로 타당한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고배출 산업은 단순히 탄소 규제가 없고 임금 수준도 낮은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되면 개발도상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도국에 불리하다. 그런 보호주의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까 조선일보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탄소 국경세 도입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도입은 하고 EU가 늘 하는 정책인데 도입은 하고 대신 개도국이나 저개발 국가를 선별해서 정말 약한 국가들을 선별을 해서 탄소 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마 확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지원 방식으로. 여기가 개발도상국도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후 위기라는 게 선진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EU가 나서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어쨌든 개발도상국의 불리한 보호주의라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에서는 이미 발을 뺐습니다. 차별화된 책임이 뭐냐면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역사적 책임이 있잖아요. 19세기부터 이미 산업화를 해서 그렇죠. 네.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니까 선진국이 가장 높은 부담과 의무를 져야 한다. 이게 차별화된 책임이고 네. 기후 변화에 아무런 역사적 책임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개발도상국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었어요. 맞지. 이게 그러니까 UN 차원에서 기후 협정에서 일관되게 관철되던 원칙이었는데 이거 사실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저 갑자기 알파존이 이 얘기 듣고 정신 차려졌어. 왜냐하면 현재만 보고서 선진국은 선진국답구나, EU는 EU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었는데 생각해보니 역사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은 그동안 지네들이 엄청 많이 배출해 왔던 거 아니야. 총량으로 따졌을 그렇죠. 때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앞뒤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국제 무대에서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항상 차별화된 책임과 의무가 부과가 돼요. 선진국이 되면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의무를 지게 돼 있는 거고 개발도상국한테 똑같은 수준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작아요. 개발도상국은 아직은. 그래서 발전권을 우선적으로 발전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발전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전할 수 있는 권리, 즉 그렇죠. 경제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인정을 한다. 즉 온실가스 배출 증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도상국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아주 고강도인 감축 목표를 세우지는 않는 거예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이 감축할게. 너희들은 그래도 조금 더 배출을 해도 좋아. 여기까지는 인정을 한다. 그래서 개도국의 발전권을 부정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와는 달리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게요. 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권이라는 게 이 발전을 하면 당연히 이 탄소 배출은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 권리와 공존은 하는 것일까? 또 아니면은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하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일까? 뭐 이상적으로야 당연히 후자가 맞는데 이 개발도상국이 반발한다면 관철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얼만큼 지원을 해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좀 애매한 면도 있고요. 이쯤에서 매번 그 OECD 국가 뭐 명단 나오고 막 이럴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은 이 문제에서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96년 12월에 우리가 OECD 가입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37개국으로 막 가고 있는데 우리가 29번째로 회원국에 가입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엔의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77그룹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회원국이 134개인데 여기에서 자동 탈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확실히 졸업을 했고요.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또는 뭐 후진국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보통 이제 1인당 GDP랄까 산업화 정도랄까 이런 이제 경제적 지표에다가 UNDP 인간 개발 지수 등 사회 지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살펴보는데 이런 양 측면에서 한국은 하이 인컴 컨트리 고소득 국가 또는 선진국 어드밴스드 컨트리 혹은 디벨롭드 컨트리 요거로 이제 분류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일부 국제협약에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이 아직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UN 기후협정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기후협정에서 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찬희 선생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국제 통계에서는 주로 월드뱅크나 뭐 IMF나 이런 데서 경제 통계를 내잖아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소득 수준이라는 것하고 음. 그다음에 기타 사회 지표, 음. 뭐 출생률, 사망률, 뭐 음. 기타 등등 이런 사회 경제 지표들을 다 이제 주요하게 보는데 특히 이제 1인당 국민 소득, 네. 이제 1인당 소득 수준이 가장 중요한 이제 잘 사는 나라, 음. 못 사는 나라를 음. 나누는 기준, 선진국, 그다음에 후진국, 개독을 나누는 기준인데 이 유엔의 기후 협정만 달라요. 어. 유엔의 기후 협정은 통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 통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하고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산업화 기간과 수준이에요. 아. 산업화를 언제 시작했느냐, 네. 얼마 동안 오랫동안 지금 산업화를 진행해 왔느냐,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기준이 뭐냐면 지구 기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를 아. 언제 시작했느냐라는 게 네네.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기준인 거예요. 음. 그래서 한국이 이 유엔 기후 협정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교토 의정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토 교토 의정서가 2005년부터인가가 아마 발효가 되는데요. 네. 체결한 건 97년도인가 그렇죠. 요때 체결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교토 의정서 수준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네. 그 기준이 뭐냐면 19세기에 산업화를 시작한 선진국보다 훨씬 뒤늦게 우리나라 산업화 언제 시작됐냐면 6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그렇죠. 보는 박정희 거거든요. 때부터죠. 예. 60년대도 거의 후반 정도 돼서 그 시작된 경제개발 거 아닌가요? 오기는 게 네, 그게 네. 시작이죠. 이제. 그래서 60년 한참 뭐 70년 이상 네. 뒤늦었다 산업화가. 네. 그래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좀 상대적으로 뒤늦었기 때문에 역사가 짧잖아요. 그렇죠. 산업화 역사가 짧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도 짧다라는 뜻이고 네. 온실가스를 그만큼 많이 배출하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교토 의정서 차원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럼 그에 반해서 우리가 사회주의권 국가들 있잖아요. 러시아 예를 들어서 폴란드,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통상적인 국제기구 분류에서는 개발도상국 범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소득 소득 수준이 아니죠. 낮아서 OECD 들어가 있지 않고. 근데 폴란드 들어가 있네요. 예, 폴란드 들어가. 네. 그 기후 협정에서는 음. 선진국 지위를 갖습니다. 이 국가들은 음. 서유럽과 비슷한 시기에 음흠. 산업화를 이미 산업화를 시작을 일찍 했기 때문에 시작해서 일찍 그렇군요. 시작했다라는 그냥 19세기말부터 했으니까. 예. 그만큼 오랫동안 온실가스 배출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한국은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량이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산업화를 미리 한 나라라는 뜻이죠. 여기서 선진국은 산업화를 일찍이 산업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온실가스 총량이 배출 총량이 작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엔 기후 협정에서는 경제적 지위와는 현재 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네. 누적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지위를 구분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토 의정서까지는 산업화 역사가 짧다라는 이유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을 받았는데 파리 기후 협정이 2015년도잖아요. 그렇죠. 16년부터 네. 이제 시행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는 그 구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은 개발도상국 지위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라고 통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미 누적 탄소 배출량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도 개발도상국으로 볼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파리 기후 협정부터는 더 이상 선진국이냐 차별화된 책임을 개발도상국이냐를 따지지 않는데 그죠?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 배출량 총량 기준으로도 선진국 수준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적 선진국 일 뿐만 아니라 네,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들어왔다. 근데 이게 기후협정에서 음. 선진국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역사적으로 많이 배출했다는 의무와 거죠. 책임이 그러니까요. 그만큼 크다라는 뜻이기 의무 때문에 책임도 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시기는 짧지만 또 탄소 배출량이 완전 뭐라 그러지?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많이 압축적 성장이라서 압축적으로 압축으로 그냥 그냥 고농도로 쪽쪽쪽 뽑아내잖아요. 우리는. 아,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게 국뽕이 강해서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는 우리 선진국이야 그랬다가 네. 바깥에 나가서는 또 없는 척하잖아 괜히. 우리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야 우리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된지 얼마 안 됐어 이러면서 막 원래 국제기구 아. 이런 데나 유네스코 이런 데도 돈을 사실 많이 내야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잘 안 내요 돈을. 아. 우리 어렵다 우리 개발도상국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때 사람들 달라요. 돈을 내야 될 때는 개발도상국. 갑자기 개발도상국이야. 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실익을 챙기면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나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한테 실익이 챙기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거꾸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면 결국 그게 소위 국익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BTS 국가라면 이 알파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지금 코백스 생각이 나요. 한국 정부가 사실 백신 계약이 네. 늦어져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한 게 세계 106번째더라고요. 굉장히 늦었어요. 정말 늦은 거예요. 늦어졌으니까 K 방역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하나, 그다음 또 이 치료제, 계약을 못했어. 안 한 셀트리온 치료제를 너무 이게 밀고 백신보다 이게 먼저 개발될 거라고 막 띄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이제 돼갖고 백신 계약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늦어지다 보니까 국제 백신 기구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백신을 지금 들여왔잖아요. 네. 지금까지 들어온 건 이제 화이자가 이제 주로 들어왔는데 곧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코백스 공급분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거 슬픈 일이에요. 네, 정말. 코백스가 이 코비드-19 백신 글로벌 액세스의 준말이에요. 코백스, 코VX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세계보건기구하고 감염병 혁신연합하고 세계 백신 면역연합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국제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예요. 목적이 뭔가 하면 코로나19 백신을 이렇게 자국의 힘으로 계약을 했을 때 따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도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의 코로나19 백신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네. 코백스 수혜국은 따라서 개발도상국이고 네. 기부국은 선진국이고 딱 명단이 다 있어요. 이거는 진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딱 구별이 돼요. 우리가 절대 못 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너는 절대 못 받아 이런 건 아닌데 네네네. 굳이 개발도상국인 걸 우겨갖고 이걸 받는다는 게 국제적으로 좀 창피한데요. 망신이에요. 수혜국이 92개국인데 제가 명단을 다 네네. 봤는데 이런 나라들이에요. 북한, 앙골라, 모잠비크, 베닌공화국,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는 선진국 정도는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캐나다나 네. 뉴질랜드가 들어와서 여기서 코백스를 구입하는 것 이유는 뭐냐면요. 구입해가지고 이걸 자기네들이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거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그 우리는 우리는 우겨서 받고 우리 화이자가 들어오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 개발도상국인 거를 막 아니 해갖고 막 저자세가 돼갖고 근데 너무 이거를 창피한 게 왜 K 방역을 막 네. 세계 모범이 됐다면서 막 우리 방송에서 얼마나 떠들었어요. 한국의 그 K 방역에 대해서 이게 K 정말 방역의 적나라한 실체예요. K 방역의 실체라고 민낯이네요, 볼 진짜 수가 우리의 있는데. 민낯이네요. 코백스 이걸 가져오는 이거는 게 정말 한국이 우리나라가 뭐 지금 G7 국가 네네. 그러니까 이태리의 1인당 네. 국민소득을 넘어서서 네네. 작년에 그 G7에 진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근데 참, 그런 나라가 지금 자체적으로 그 백신 계약을 못해서 사실은 개발도상국한테 백신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자기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서 북한을 주는 게 맞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워낙은? 기후 위기에서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인 척 하는 게 이 짓하고 똑같다고요. 똑같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너무 우리가. 창피하다. 네. 진짜. 이거는 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경제적 선진국이 됐잖아요. 한국이 네네. 실제로 그러니까 코비드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막 경제가 무너지는데 우리나라는 선방을 해가지고 더 순위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G10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박수 칠 줄만 알지 거기에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 책임과 이런 자세는 없는 거예요, 한국이. 그거가 그래서 너무 염치가 기후협정도 마찬가지고 이거 코백스 이 문제는 한국에서 너무 아무도 보도를 안 하고 창피하다, 있는데 이거는. 이거 정말 창피한 이건 일이라고 너무 정말 창피한 생각을 일인데요. 하고 있고 아, 이거 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누가 언론 통제를 하나?
그러니까 이런 아니 언론 보도들 정치 하나 진짜 자체는 왜 이거를 들어보질 못했을까요? 창피하니까. 근데 어쨌든 창피해도 나는 해야지 보도할 거는. 근데 네. 그래서 경제적 선진국으로서 네. 의무와 책임을 기후 협정에서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최근에 있었던 농업 분야와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아까 말 국제 협정 몇 개 중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끝까지 정부가 이거 놓을 수 없어요라고 그냥 질질질질 끌면서 매달리면서 우리 개발도상국 할래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WTO 협정에서 농업 분야예요. 우리나라가 WTO 농업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금까지 인정받아왔어요. 이거를 안 놓치겠다는 거였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온 정부가 정말 온몸을 바쳐서. 근데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왜 니네 한국이란 나라가 왜 개발도상국이냐.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에는 이 문재인 정부를 굴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2019년 7월 WTO에 막 협박을 했어요. 한국을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것을 수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단독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압박 수위를 갖다가 엄청 높여서 결국에는 2019년 10월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포기 선언을 2019년이네요. 네. 얼마 얼마 안 안 됐네요. 됐어요. 그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저는 보도가 된 걸로 네. 기억을 하고는 네. 있는데 농민들이 반미 정서가 우리나라 원래 농민운동이 네. 반미 정서가 되게 강하잖아요. 네. 지금 농업 보호가 이제 무너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이때 한국이 그쵸. 이걸 받아냈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이 농업 보호주의로 그 허용하는 이게 허용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 특례를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때 국제사회에다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고집하고 특례를 인정받겠다라고 막 나서면은 그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BTS 그러게요. 국가가 네네. BTS 보유국인데 그래서 그 지금까지 조금 우스워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한국의 이런 그러겠어요. 태도를. 네. 유럽 같은 데서는 한국 정도면 지금 G7, G10 국가의 자격을 얻을 만큼의 선진국의 지위에 와 있는데 왜 자기네들이 스스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약간 우리가 놀부근성은 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 기후 협정에서 선진국 수준의 감축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도상국이에요라고 이렇게 계속 우겼는데 지금 이제 그거 더 이상 먹히지는 않는 거고 어쨌든 이유가 탄소 국경세라는 압박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다 한들 별로 빠져나갈 길이 더 좁아진 셈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개발도상국의 발전권을 짓밟는 선진국의 갑질이다 이렇게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탄소 국경세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이제 합세를 하면 완전히 이게 민주주의 서구권들은 합심해서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이런 보호주의, 환경 보호주의, 소위 생태 보호주의 관세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이쪽에서 반대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러시아, 이제 중국 이런 애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슬그머니 이런 러시아, 중국한테 무임승차해서 거기다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이런 조짐도 슬쩍 엿보여요. 왜냐하면은 조선일보만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재부도 또 이런 비슷한 발전권 무시 이런 보도를 지금 정책 페이지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이거 창피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무대에서 선진국주의를 얻게 되면은 그만큼 경제적 책임과 의무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그 지위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는 대범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것 같다. 각성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이번에 코백스 보고 K방역 때문에 막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K방역 선곡한 나라라고 엄청 대접을 받았는데 결국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꼴이 된 거죠. 저는 이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도 저는 인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 많이 썼죠 최근에. 국격 그거 박근혜가 한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그 이명박이 박근혜가 한 말이었나요? 한 말이었어요.
국격이 있다고 했던 게 이명박이었나? 이명박인가 박근혜인가. 박근혜가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비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참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또 기후협정에서 그렇게 고집하는 것도 그렇고 네. 참 이게 염치가 없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가지고 예, 좀 많이 좀 창피한 시간이었네요. 네. 예, 오늘 알파조님 네. 예, 탄소 국경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쓰나미가 몰려오고 네네. 있습니다. 아, 이제는 좀 뭐 기업, 국가 다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여튼 결론은 좀 박근혜가 쓴 말이라 좀 싫지만 국격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데서 좀 국격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이렇다 207회 알파조님 수고하셨고요. 예,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